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 룰도 확정됐죠. 엎치락뒤치락하는 양강 구도에서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는 구멍난 양말, 연예인 사진 공방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신병 확보 이후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보다 오히려 대북 송금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관련 정치권 반응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31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여 가구로 집계돼 정부가 정한 위험 수위를 단숨에 넘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우려도 나고 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비에 이어 채소값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과자와 빵 가격을 비롯해 서울 택시 요금도 인상돼 가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강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두고 당사자들의 반박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상황을 밤 11시까지 몰랐다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30분이나 일찍 사람이 겹겹이 쌓여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부에 기동대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2월 말일까지 연장한 데 대한 추가 보복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분양시장 한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6만 8천여 가구로 한 달 사이 1만 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 도산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할인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000여 가구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 주공도 일부 평형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 불패라 불리던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은 6만 8천여 가구로 한 달 사이 1만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위험 수위라고 정한 6만 2천 가구를 단숨에 넘어선 것입니다. 미분양 가구는 지난해 이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부동산 침체기로 분류되는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7,500여 가구로 전달보다 5.7%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지방 중소 건설사를 필두로 건설업계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매매량은 50만 8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49.9%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5%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283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1년 사이 8.5%포인트 느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가 고금리의 이자 폭탄을 맞은 영끌족들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서 긴급 생계비를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414%. 원금의 4배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면서까지 빌려간 금액은 평균 382만 원입니다. 정부가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연 15.9%로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미 연체가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릴 경우 이자는 13,000원 정도입니다. 고금리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개인 사업자와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도 0.03%포인트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만 가능했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70% 이상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대상 주택 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던 저금리 대환대출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렸습니다. DTI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최대 3년 동안 상환 유예가 허용되는 채무 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겨울철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채소값이 또 급등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과자와 빵 가격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이 지났지만 채소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달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양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3%나 급등했습니다. 대파와 오이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때문입니다. 설 명절 때 수요가 조금 증가해서 1월 중에는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높았는데 설 이후에도 한파나 아니면은 일조량 부족 영향이 좀 발생을 해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설 명절 출하 물량이 늘면서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닭고기와 달걀 가격은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롯데제과는 마가레뜨와 빼빼로 등 일부 과자 제품을 100원에서 300원가량 올렸고 만두와 돈가스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 인상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후레쉬 식빵 등 9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6.6% 올렸고 농심 켈로그와 롯데리아도 각각 10%와 5% 인상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재료값 상승은 물론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주류 가격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서 주류 업체들도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통업체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료품 가격 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그야말로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 택시 요금마저 오르죠.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기본 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나머지 서울 모범 대형 택시 기본 요금도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난방비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의 난방비 경감 방안도 현황을 점검한 뒤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제출안을 제거한 뒤 중산층 지원 방안 검토도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이튿날 대통령실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증액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대책을 추가한 겁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원 대상에 못 들어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아우르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계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 뒤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려면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 여당이 비판해온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난방비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기존보다 낮게 예측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면서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IMF가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입니다.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3%포인트 낮춘 겁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우리 경제를 어둡게 내다본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고금리 쪽에서 어떤 소비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상반기까지 나빠질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도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영향 등을 IMF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 물량 금액 지수는 석 달째 감소세입니다. 특히 수출 금액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부진에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와 주요 기관이 1%대로 성장률을 한껏 낮춰 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수출 투자 활성화로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출마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런 만큼 양측의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마지막 변수로 꼽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유 전 의원은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도 중도 퇴장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안철수 2파전으로 굳어졌는데 양강 주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비윤 핵심 주자로 꼽히던 유승민 전 의원 표심이 어디로 갈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안 의원이 김 의원을 비판하며 사용한 영남 자민련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그건 뭐 철저하게 왜곡이죠. 수도권에서 지면 정말 그렇게 영남에만 국한되는 아주 작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윤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일찌감치 김장연대를 띄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일체화된 대표를 뽑아서 당을 완벽하게 대통령과 함께 가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김기현 의원의 힘을 실었습니다. 질사라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과 자신은 손흥민, 케인 선수처럼 승리의 조합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연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컷오프를 4명으로 정했는데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외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양강 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은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마치 두 사람이 자신을 응원하는 듯한 글을 함께 올렸는데 사진의 당사자였던 남진 씨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며칠 전 SNS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며 꽃다발까지 준비해 응원해줘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비방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마음고생이 많던 남진 씨는 결국 김기현 의원과의 친분을 부정하며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잠시 인사말을 나눈 뒤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정치와 관련 없는데 김 의원이 허락 없이 사진을 SNS에 올렸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측도 YTN과의 통화에서 남진 씨와 같은 입장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곧바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 그런 교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구태의연한 홍보는 당의 위신만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홍보를 위해 국민을 속였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지인의 초청을 받아간 자리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며 다소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과 새 확장을 위해 올린 사진 한 장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추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고 같은 해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한 북한 측 인사와 만났던 2019년 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하면서 자신을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이 추가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첫 토론 모임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검찰 추가 출석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신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새로운 의혹 제기에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이 이 대표에 대한 마지막 소환이어야 한다. 멈춰섰던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을 향한 역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끌어안기에도 나섰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석자들은 비명이 아닌 비전 모임이라며 이 대표의 관심에 화답했지만 비명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 모임이에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예요. 실제 토론회에선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저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빌미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이며 총체적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장외투쟁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짝 조여든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 기조로 여론전을 이끌고 있지만 거칠어지는 여당의 공세 속에 당내 리더십 위기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차 소환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부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하는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자신의 재판은 심리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33쪽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재판 전부터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판사에게 선입견을 주는 기소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 청구는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무조건 잡아두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도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배후는 거듭 이재명 대표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공격이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각해서 빠져나가려고 어떤 발버둥 치지 말고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셔서 본인의 어떤 의지대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다시 불러 이 대표 측이 약속받았다는 천화동인 지분에 관해 추궁했습니다. 첫 조사 때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에 집중한 만큼 2차 조사는 측근들의 뇌물 혐의와 지분 약속 의혹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단 2차 출석 조사를 수용한 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모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따라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이 대표 아내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한 음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 직에서 사퇴한 바로 다음 날인 재작년 10월 26일 녹음된 녹취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배 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김 보좌관이 배 씨에게 파일을 지우면 자신이 하드디스크를 교체시키겠다며 어떤 컴퓨터를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청 예산으로 구매한 업무용 컴퓨터는 공용 물품으로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교체하거나 외부에 반출해서도 안 됩니다. 공익 제보자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제보받은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보좌관과 배 씨 등 이 대표 수행원들이 청사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정점에 있던 이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에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나포 닷새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흉악범은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찌감치 법률적 판단을 끝내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북송 수사는 당시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체계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검토하는 게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또 귀북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보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도 되느냐는 겁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강제 북송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한 조처로 법과 절차에 따른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까지 부른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의 모든 승객에게 다시 PCR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에 격리됩니다.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한 만큼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됩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에만 비자 보복 조치를 풀고 우리를 향해 직접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빼놓고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한국만 손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란 목줄 논란으로 들끓었던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韩国1月27日新增新冠确诊病例 3.17万例，现在却要抵制我国复刊，所谓科学防疫简直可笑至极。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 한국에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올 때마다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 외엔 알려줄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2월 들어서 각종 정치적 기념일이 있는 만큼 비교적 조용한 1월을 보낸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북한군 엔진 시험장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이 시험장엔 고체연료 엔진용 시험대가 설치돼 있는데 하루 새 시험대 옆 들판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눈으로 덮인 다른 지대와 달리 흙바닥이 드러났고 그을린 흔적의 길이가 120m에 달해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는 북한이 위성 발사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번 시험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달리 준비 시간이 짧아 사전 징후 포착이 더 어렵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개발을 예고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시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체인지를 탑재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일본뿐만 아니라 괌, 알래스카 그리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보여주게 된다면 긴장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해 12월 15일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인원 및 차량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엔 인민군 창건 75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면서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은 견고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반도로 출동했던 세계 최강 F-22 전투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올해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와 독자 핵무장론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1년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remains ironclad. The United States stands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hat's one of the largest U.S. troop deployments around the world. And it just shows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또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핵항공모함 등이 다양한 억제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eployed fifth generation aircraft,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to visit the peninsula.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이종섭 장관도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게 앞으로도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확고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핵 개발 또는 도발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 차례 공언했던 연합연습 확대 강화와 관련해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 화력 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어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예방을 끝으로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지인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한 이번 방안이 북위협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내일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임 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다음 달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상반기에 성사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미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놓고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본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핵심은 뺀 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계승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한국 측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이 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양국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協議において双方は懸案を解決をして、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るべく意思疎通を継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改めて一致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최근 피고 기업이 가입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경단련이 한국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 기업이 배상에 관여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계승을 밝히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닌 과거 정부 발표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무의미해진 수출 규제 해제를 거론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태세입니다. 한국 측이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은 사실상 뺀 채 일본 정부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韓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です。現下の戦略環境を踏まえれば、日韓、日米韓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は 자민당 내 일부 우익 성향 인사들은 사죄 계승이나 수출 규제 해제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역사인식 아래 일본이 외교적 승리만 목표로 삼는다면 과연 진정한 관계 개선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에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안 된 밤 10시 32분에 사람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1시 전까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밤 10시 32분 용산서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에게서 사람이 뒤죽박죽 겹겹이 쌓여 손을 뻗어 구해달라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이 10시 36분엔 무전부관을 통해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했고 압사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나아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이전부터 혼잡스러운 상황을 인지했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전 서장은 평소 무전기 작동 상태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지녔고 참사 당일 저녁 8시 30분쯤부터 무전 송수신이 되는 전용차에 탑승해 조수석 등받이에 있는 주머니에 무전기를 넣어두고 내용을 청취해왔다는 게 근거입니다. 이때 무전에는 인파를 도로 위로 올리라는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이는 인파 밀집을 오히려 높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지만 이 전 서장은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대비가 소홀했다는 점도 다수 적시했습니다. 앞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물론 참사 발생 전날에도 현장 점검을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진실 공방이 있었던 기동대 배치 요청과 관련해선 상부기관의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던 이 전 서장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 겁니다. 또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자신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친분이 깊은 용산서 간부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허위 내용이 적힌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로 조치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임 의원은 이것 외에 지역 건설사에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넉 달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처럼 1심 선고를 앞두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잘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십니까? 예.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같은 당 소속 광주시 의원 등에 지시했다는 혐의도, 선거사무원에게 직접 금품을 줬다는 혐의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 근거는 관련자들의 진술이었는데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수사 초기엔 임 의원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털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 배우자가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해 말을 맞추도록 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임 의원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내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날짜를 검찰에서 깨맞춰가지고 그 날짜로 다 몰아붙였는데 이런 것은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여러 달 동안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7시간 넘게 임 의원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대가성 뇌물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어떤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현행법은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사적 유용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때요? 아하,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자는 거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전조치 보고!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잇따르자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대책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구입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같은 서류를 꾸미거나 개인적으로 써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기업 대표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취득가액이 1억 원을 넘고 4억 원 이하인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71.3%, 4억 원 초과는 88.4%가 법인 소유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누구나 식별 가능하게끔 쉽게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에 국민들의 자율 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마다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인데 기존 법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구도의 마지막 변수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였는데요.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잘 나왔다면 당연히 출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어찌 보면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처럼 운전박대 당하고 또 좀 보면 당내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비주류 대접을 받으면서 힘든 선거전을 펼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본인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한 1, 2년에 한 번 이상 선거를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대선 치렀죠. 대선 또 직후에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 치렀죠. 이번에까지 나오면 거의 연달아서 아주 큰 대형 선거를 3번 치르는 건데요. 네. 그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친구들한테 후원 계좌 보내기도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또 선거를 도와줄 사람들도 리크루팅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지는 선거를 연달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또 고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현실적인 가능성, 어떤 여건까지 좀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신데 불출마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긴 SNS 글을 좀 한번 보실까요? 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의원 이야기 같기도 해요. 민주당도 아직 폭정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요. 예. 네. 많이 가셨죠. 그런데 이제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 출마를 하셨어야 됐는데 출마 안 했습니다. 아쉽습니까? 아니 폭정을 막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는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때를 기다리겠다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마침 또 항상 같이 상의하시는 김웅 의원이 오늘 글을 올리셨죠. 예. 지금은 치킨 게임. 진검승부는 단풍 들 때. 단풍 들 때는 언제입니까? 올 가을에 다시 한번 비대위
혹은 다시 한번 전당대회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모든 걸 상의하는 사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은 지금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 앞에 이제 지금은 치킨 게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야기인데요. 치킨이라는 것은 이제 영미권에서 굉장히 좀 아둔하고 무식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대 자동차를 서로 전속력으로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서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치킨 게임입니다.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라는 그 표현을 빗대서 집어넣은 것이라서 지금 하는 경기는 엉망진창이고 진짜 본선은 가을에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글쎄 전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럴 생각이었으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출마해서 처참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윤핵관들에게 혹은 뭐 초선 의원 40명에게 성명을 당하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대체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채 지나갔기 때문에 단풍이라도 큰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단풍이라도 큰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김기현 대 안철수, 사실상 뭐 양강 구도는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 이 부분 관심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 자, 이게 공식 후보 그 출마 후보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는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저 조사에서는 없고요. 27일, 28일 양일간 조사한 건데 안철수 후보 39.8, 김기현 후보 36.5, 황교안 7.1, 조경태 3.4, 윤상현 2.4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차 범인의 접전인데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선 것으로 나오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은 현재 어떤 김기현 안철수의 구도라면은 안철수 전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분산돼서 김기현 의원 쪽으로도 꽤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꽤나 잘 흡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윤핵관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특히나 조금 비윤 표심이 강한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좀 과하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되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주류의 느낌이 나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조금 더 그 표심은 쏠리는 뭐 상황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핵관에 대한 반감이 읽히는 여론 흐름이다 이렇게 읽으셨는데 갤럽은 RN서치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자, 여기는 유승민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2.8, 김기현 의원이 28.2, 유승민 의원이 11.9, 황교안 6.1, 조경태 1.7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어쨌거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저기서 지금 뭐 유승민 표가 어디로 갈 거냐, 나경원 표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데 실제 선거가 벌어지면 이번처럼 맥 빠진 전당대회에서는 투표를 안 하겠죠. 투표를 안 할 것이다. 지난번 투표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0몇 % 수준으로 높지 않았는데 원래 또 이 당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모집한 당원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윤핵관들이 하는 선거 아니야? 어차피 김기현 의원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 이 상심한 당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형식으로 저는 좀 저항을 할 거라고 봐서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의 향배는 사실 저 표들은 다 사표가 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론 흐름은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에게는 전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여론조사라면 유승민 의원이 1등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로 좁히면 안철수 의원이 1등을 하고 그중에서 당원들끼리만 조직적으로 투표를 하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대표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냥 딱 당원들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긴 하지만 여튼 여론조사의 흐름과 실제 당에서의 세력 대화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앞서간다라고 하면 방금 김성일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론도 김기현 의원이 앞서가는데 당원은 뭐 여러보나 많아지 이런 흐름으로 가서 전당대회 굉장히 싱겁게 낮은 득표율로 끝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물론 여론조사입니다. 뭐 당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전해 준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어떤 당원들의 득표율 제고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예상외로 뭐 알 수 없는 투표율이 결과들이 높아질 수도 있다. 네,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선 투표 과정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바로 좀 보여주실까요? 이건 갤럽이 아까 다자조사 보셨던 26일, 27일 조사한 때 같이 한 건데요. 양자 대결로 붙여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과반을 넘는 이런 여론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례적인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조사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요. 26일, 27일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있었던 가장 메이저 정치 이벤트가 뭐냐면 25일에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하면서 뭐 초선 의원들 연판장 쓰고 뭐 약간 압박하는 것처럼 저희 지지층도 느낀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이거 좀 너무하네. 안철수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흐름이 좀 더 세게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안철수 의원이 선전하고 있는 거 맞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정해서 조사하는데도 저 정도라면은 뭐 생각보다 뭐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이 여당 의원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일체화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러면서 김기현 의원을 또 지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친윤 핵심 의원들이 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더 이렇게 안 오르는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제한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현역 의원 중에 한 명도 미는 사람을 못 봤다. 저는 이게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까운 의원 중에서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넘게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저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의 윤석열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지하고 당원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 하자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저는 김기현입니다라는 사실상의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에게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타난다는 것은 김기현 의원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불안함이 하나 있는 것이고 누군지 모르겠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윤핵관에 대한 비토가 있는 겁니다. 앞서 천하람 그렇죠. 당협위원장께서 분석하신 것과 비슷한.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을 봐도 그렇고 윤핵관들이 지금까지 이 정부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게 있어? 대통령실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걱정들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건데 거기에 장제원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그래서 제가 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득보다 실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표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장제원 의원은 이 말씀 외에도 지금 최대한 본인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고위원 인선일 겁니다. 투표율도 좀 그날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에 맞서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손흥민, 케인 같은 어떤 승리의 조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여론의 흐름이 이렇다면 용산의 의중이 조금 분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통령실은 지금부터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민훈 후보가 당선되면 다행입니다만은 혹여나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대통령의 정치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 이제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다각도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은 대통령실 발 어떤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그걸 이제 그러면
뭐 양쪽 중에 누가 돼도 된다, 그냥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 거냐. 예. 저는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가볍거나 캐주얼하게 보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예비 경선 그 컷오프 룰도 확정이 됐고요. 4명으로 압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이제 다자구도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김기현,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달리고 있는 게 황교안 전 대표인데, 자, 이 구도에서 봤을 때 4명으로 압축하게 되면 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누가 누구에게 꼭 유리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찾자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사실 전 대표가 네.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 황교안 전 대표 표만 없다면은 1차에서도 이렇게 결선 투표 없이 마무리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캠프에서는 내심하고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올라오느냐가 관심사일 것 같고요.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올라오는 것도 크게 상관없지만, 뭐 예를 들면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좀 굉장히 곤란하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만 또 잔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어떤 방향성이나 흥행 관점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계시는군요. 뭐 그분의 내심은 잘 모르겠지만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강구도가 확실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영남 자민련 발언을 한 것, 이것에서도 공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구멍난 양말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이 구멍난 양말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조금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필이면 그날 구멍난 양말이 등장하고 하필이면 그날 양말이 선물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 일단 그 자체를 보면서 국민들 혹은 유권자들이 저건 좀 너무 좀 꾸미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오해를 하실 분도 계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 양말 전수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정치인들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닐 일이 많거든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얼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지 않는데, 안철수는 저게 진짜라고 하시면 동네를 열심히 안 돌고 계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동네를 너무 안 돌고 계신 거 아닌가. 자, 저 사진 한 장이 호감을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그 거꾸로 작용을 할지. 저런 사진은 사실은 저걸 정말로 저렇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으면 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옆에서 보좌진이 슬쩍 발 사진만 찍어서 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닌 안철수 의원님 해서 이렇게 해서 바이럴을 돌려야지, 저렇게 토크 콘서트 자리에서 발을 보여줄 일은 아니었다고 양말을 선물하고 발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해져 있는 양말이었다. 자, 김기현 의원이 배구 선수 김연경 그리고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당시 나를 응원하겠다며 시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줬다. 두 사람이 김 의원을 지지했다는 의미로 이제 읽히는데, 오늘 그런데 남진 씨가 당혹스럽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글쎄요. 이게 그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꽃다발을 준비했고 정확히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남진, 김연경 두 분이 계시는 자리에 또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아마 그분이 이렇게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초에 저렇게 우리 국가대표 배구 선수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중한 어떤 인재 아니겠습니까? 또 남진 우리 또 국민 가수 이런 분들의 사진 같은 것들을 본인이 선거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약간 올드한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저 양말 사진 보고서도
이게 지금 등장한 거, 이거 뭐 10년 전의 느낌인데라는 생각했었는데, 올드하다. 네, 조금 두 분 다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진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니까 기자들 질문이 당연히 있었겠죠. 김기현 의원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윤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해줬고 그래서 꽃다발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꽃다발은 현장에 갔더니 있었고 사진은 제3자를 통해서 이제 동의를 구해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죠. SNS에 뭐 본인이 올리셨던 보좌진이 올리셨던 검사를 받고 올렸을 텐데 첫 문장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이러면서 김연경 선수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3분 동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보고 식당 같은 데서 서로 편안한 식사를 따로 하시고 나오는 길에 마주쳐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치인들은 이렇게 올리죠. 자, 식당에서 우연히 김연경 선수를 마주쳤습니다. 저에게 엄지척 날려주셨고 좋은 기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올렸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한 시간도 내주고 꽃다발도 전해주고 해서 김연경 선수가 배구 선수로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득이 된다고 좀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겠습니까 두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SNS 쓰신 글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경우에는 깔끔하게 제가 김연경 선수에 한번 좀 이렇게 득 보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 그 자리에서 얼굴을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만났는데 좋은 기운을 받았다. 이 정도로 글을 썼으면 좋았을 걸. 자, 이렇게 또 아마 제 생각에 첫 문제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따로 식사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바뀐 상태가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또 의원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지금 부각되는 이런 측면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힘을 받고 있는 상태면 실수 없이 대군을 지휘하는 대장의 모습으로 전진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잦은 실수가 그런 신뢰를 깎아먹을까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분의 신경전은 계속 더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압송된 후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사업 차원에서 내가 개인 돈을 보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송금이었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처음 들어올 때 하는 얘기는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남욱 씨도 그렇고 뭐 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이재명 대표 알지도 못한다. 얘기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수사기관에서 자료 꺼내 놓으면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이 갔던 길을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속성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대북 관계 해결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면은. 그거를 위해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화영이라는 사람과 쌍방울의 인연을 쭉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저런 여러 가지 뭐 돈도 보내고 사업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제 세간의 의심이 이제 점점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2019년 이때가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시기에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 사업을 하루 이틀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2019년 1월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던 중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쌍방울의 입장에서는 대북 사업을 뚫는 것은 본인들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가는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북한과 거래를 통해서 북한 전역에 대한 개발권을 사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하는 사람 차원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완전히 이 새로운 무대를 누가 먼저 들어가고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노이 회담 있기 전에는 남북 교류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노이 회담 결렬이 2019년 2월 28일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지만 근데 경기도에는 남북 협력 교류 기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를 해서 이런 돈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때였고요. 게다가 스마트팜 사업은 유엔이 정한 그 대북 제재 사업의 범위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강화 유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되지만 현물 제공은 유엔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팜 교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기도의 이런 열의 또한 우리가 폄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사업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알 수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무슨 수를 통해서 그걸 알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씨 지금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진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한 방에 고꾸라뜨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해왔던 변호사비 대납권. 김성태 회장이 지금 그 얘기 원래 진술받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재명의 변호사 누구 A, B, C, D, E, F한테 각각 5천만 원, 각각 3천만 원, 각각 1억씩 송금했다라는 진술 하나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 저자를 못 지킵니다.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또 갑자기 대북 사업으로 돌아갑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한 번도 공언했던 수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대표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라면 원래 얘기했던 혐의, 김성태가 들어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부득불 검찰이 우겼던 혐의,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먼저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아니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뭐 검찰의 의도를 해서 그렇든 어쨌든 진술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뭔가를 더 만약에 거짓말을 얘기한다면 그쪽에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받은 사람도 있어야 될 테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김성태 씨한테 왜 이 진술을 못 받아내는지 아니면 송금한 흔적이라도 찾아내면 되는데 애시당초부터 이거 조사하겠다고 쌍방울 털어놓고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검찰의 궁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대북 사업의 특성상 사기업이 비밀적으로 하는 활동까지 이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그러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금까지는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점은 2019년 1월과 4월에 200만, 300만 달러씩 해서 이거는 말씀하신 지금 스마트팜 사업, 지원 사업 이 비용으로 보냈고 그런데 이제 2019년 11월에 보낸 비용 이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걸 이재명이 했다라고 하는 브랜드 굉장히 탐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트럼프도 못 풀고 문재인 대통령도 못 풀고 있는 이 경색된 상황을 한다면 한다. 사이다 이재명이 남북 관계도 지금 고구마 같은 상황도 풀어내겠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사이다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탐났을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탐내서 이제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뭐 하다 보면은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탐내다가 좀 탈이 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김선일 소장님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언론이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방북에 관한 대북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뭔가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맨날 뭐 정해놓고 답정 기소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조사해보고 조사해서 진술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나오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잘 수사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게 만약에 지금 사실이라면은요.
변호사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대북 제재 무시하고 아예 현금을 막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쪽에다가 줬다. 이거 어마어마한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것부터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나올 때까지 턴다라고 하죠. 어디를 하다가 안 되면 딴 데로 계속 옮겨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 자 대북 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 현찰로 막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사항이에요. 적발이 되면 크게 경을 치를 사안이고, 그 당시에 경기도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현물 지원을 유엔이랑 협의를 해서 제재를 피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상황에서 현금을 주고 잘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이러는 게 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다.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내법도 썩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는 분이라서 국제법은 더더욱이나 좀 글쎄요, 그렇게 존중하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주장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자,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사실도 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점을 보니까 2019년 1월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지금 앞서 이제 그래픽에서 보셨지만 송금되기 좀 직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모른다라고 선을 긋지 않고 좀 애매모호하게 뭐 누가 바꿔줘가지고 뭐 인사 정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바꿔준 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문제를 관장하는 본인 밑에 있는 부지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줬고, 게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대북 관련한 뭐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이 개시되기 직전에 얘기를 저렇게 들은 거라면은 과연 이거를 아무것도 몰랐을까? 특히나 뭐 김성태 전 회장이 그냥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랑 같이 막 다니고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뭐 결제 서류까지 뭐 나오는 것 같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보면 민주당의 논리가 계속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무슨 허수아비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 정도 그렇게 허수아비 취급 당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열심히 챙기셨을 텐데 자꾸 모른다, 몰랐을 거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 저는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얘기로는 이화영 부지사 말로는 이재명 지사가 대북 송금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쟁점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좀 쟁점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만들어놓은 세계관 안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어떤 뭐 조직폭력배 출신의 기업의 돈을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해선 안 된 현금까지 주고받는 걸 다 알면서 했던 중재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진술을 하겠네요. 그런데 왜 또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김성태 의원의 조사 내용이, 김성태 대표의 조사 내용을 우리가 TV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검찰이 뭐 이렇게 브리핑룸을 따로 만들든가 이렇게 뭐 조서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든가 하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에 어디까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상황에는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시면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지사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우 지사님 제가 여기서 지금 200만 불 지금 넘겨주고 있는데 통화 한번 하시죠. 김성태 회장이라고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그럼 바꿔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끊었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믿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좀 놀라운 진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영화 공조 뭐 얘기도 나오곤 하던데, 어쨌든 노컷뉴스가 독자 제보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 보여주실까요? 왼쪽부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있고요. 김성태 회장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이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 그리고 그 옆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사진이 찍힌 시점도 2019년 1월. 자,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이재명 대표도
KBS 인터뷰에서 누군가 바꿔줬다 이 얘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사진만 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조선아태협 저분이 북한 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지금 보면 뭐 친밀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뭐 편안한 즐거운 분위기거든요. 저런 정도의 상황이면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요. 누가 진짜 힘이 있는지, 누가 결정권자인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몇백만 불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이화영이라는 사람만 보고 썼겠느냐. 결국 타겟은 이재명 대표가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요. 생색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 지사님, 제가 지사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걸 구체적인 거 알고 싶어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분들은 또 그런 걸 당연히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상황이라면 글쎄요, 충분히 어필이 이루어질 법도 하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시점상으로 쌍방울에서 송금이 시작된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는 결국 방북은 하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자,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송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했는데요.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대표님 방북 이런 아닌데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 출석일 때 조금 뭐 조율된 게 있을까요?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만 좀 출석하겠다 이런 걸 좀 고집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기 드문 일인데요. 보기 드문 일인 건 분명한데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방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증거와 팩트 얘기를 합니다. 이 증거와 팩트를 증명하는 거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제가 그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시작은 변호사비 대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본류를 잘 수사를 하고 그것에 나온 격가지들을 수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또 이야기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북한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것 너무 하고 싶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동규 씨도 DMZ 이 영화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지사로부터 거절당했던 적도 있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남북 평화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와서 지금의 잣대로 재단을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기업이 저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저것을 핀셋으로 집어서 처벌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런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노력 자체를 폄훼하는 것. 아니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언제부터 이게 범죄 행위가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법무부의 태도나 검찰의 태도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목적으로 아니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왜 정치인들이 그런 일에 비판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아니면 거꾸로 쌍방울이 매일매일 어떻게 송금하고 있는지 재정 상태를 지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 전 그래서 핀트가 좀 벗어난 이야기이고요. 한동훈 장관의 도어 스태핑도 대통령도 중단하셨는데 적절한 수준에서만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아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위를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불법으로 송금을 해가면서 굉장히 특혜성으로 뭐 이거 해가지고 주가 막 띄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연관관계 있는지 봐야겠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이 쌍방울의 행태와 그 경기도의 문제점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쌍방울에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무슨 뭐 법인카드 주고 차 주고 해서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이미 구속돼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린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북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핀트가 정상적인 대북 관계의 어떤 뭐 발전 이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을 발탁한 것도 본인이고 쌍방울이랑 통화도 했고 아무 사이가 아닌 거냐.
왜 그러면 자꾸 이재명 지사는 이런 식으로 플롯을 스스로 만들어 주시는 거냐?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가 지금 속도가 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또 한 번 소환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왕 내가 목욕하기로 한 거 숨겨왔던 때까지 다 벗겨낼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그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체포안 국회 만약에 제출이 되면 이게 의외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올 거란 거예요. 그럼 뭐 언론에 어떻게 되면 인용되는지를 잘 아시는 하태경 의원님이 또 워낙 말씀을 잘 하시는 거죠. 이 주장에 동의는 안 하십니까? 예, 전 뭐 크게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투표 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정말 한 표도 반대표가 없었을까요? 예. 마찬가지군요. 그 당시에 노웅래 의원에다 가부를 던질 때 민주당의 당론과 반대로 던졌다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존재하는데 예. 그런 걸 보면 이 투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건 그냥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정도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각 당에 교차 투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차 투표. 예, 국민의힘 의원들 요새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 종종 하시거든요. 예. 아, 이재명 대표 빨리 잡혀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뭔가 빠르게 진행되냐. 그러니까 뭐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 누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오히려 지금 누르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을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요, 좀 배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결백하다. 지금 검찰이 전부 다 조작하는 거다라고 믿는 민주당 의원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최대한 빨리 수사 국면을 끝내려면 영장 기각을 받아내야 된다. 아예 정정당당하게 법원 가서 승부해서 영장 실질심사하고 우리가 기각 받아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뭐 찬성표 던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외로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교차로 양당에서 찬성 반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저거 이제 기명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길이 발족했습니다. 오늘 첫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서 이제 축사도 했는데 자, 이 모임을 주도한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길 토론회는 비명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 모임이에요. 비전. 딱 한 글자 틀린데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정치개혁 비전, 민생개혁 비전, 또 미래 전략에 대한 비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 먼저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비명계 끌어안기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곤 했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 얘기가 비명 모임이 아닌 비전 모임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명의 비전을 말하는 모임이죠. 비명의 비전을 말하는 네. 모임이다. 뭐 그래도 뭐가 나쁩니까? 네. 아니 뭐 이 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인가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오갈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도 개면쩍겠죠. 그래도 가고 초대를 받아서 또 거기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려고 하는 전당대 후보들이 하나씩 쳐나가지는 상황. 그리고 외국 순방 그렇게 다녀오시는데 야당 대표를 같이 모아서라도 한 번도 토론을 해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네. 뭐 이래저래 해서 비명들을 잘 만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저는 당대표로서 좋은 일이고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이고 네. 저 비명 비전 모임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런 다양하고 시끄러운 논의들이 벌어지는 게 정당의 그냥 원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런 모임 많을수록 좋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민주당의 비전 모임이 찾아가야 할 바람직한 민주당의 길은 뭐 모임 이름이 민주당의 길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로남불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얘기 뒤집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어렵게 선거를 치렀던 선거들을 쭉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치른 선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때 후보 안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뒤엎고 뭐 후보를 낸다라든지 뭐 이런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예. 그냥 그런 거 보면
저는 뭐 불체포 특권 문제도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내려놓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의 길에서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지키자.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또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다. 그 부분만 내놔도 저는 국민들께 충분히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깡통 전세 빌라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 보증금 36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공시가격의 150% 한도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을 악용했는데 피해 가운데 대부분은 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떠안게 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주인이 3억 5천만 원에 내놓았던 서울 관악구 빌라. 한참 동안 팔리지 않다가 지난 2021년 6월 8,700만 원이나 비싼 4억 3,700만 원에 그것도 전세로 실거래가가 등록됐습니다. 이후 한 달도 안 돼 같은 금액에 매매 계약도 등록됩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빌라 사기 일당이 임차인을 속여 비싼 전세 계약을 성사시킨 뒤 해당 세대를 신용불량자 명의로 넘긴 겁니다. 이른바 동시 진행으로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 가운데 원래 집주인이 3억 5천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8,700만 원은 일당이 웃돈 명목으로 가로챘습니다. 전세 계약이 오는 7월 끝나는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집을 찾을 당시에 워낙 집값이나 전세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엄청 의심을 하지 않고 제가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죠. 일당이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수도권 152채, 전세 보증금으로 361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당에게 같은 방식으로 속은 임차인 가운데 상당수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서인데 이번 사례에서는 120여 건입니다. 허그는 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큼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명의상 집주인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여서 피해를 떠안을 개연성이 큽니다. 일당도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계약을 유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 공시가의 150%와 실제 빌라를 매도하려는 애초에 매매가 그 틈이 큰 데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야 이제 리베이트 수익이 많아집니다. 경찰은 빌라 사기 조직과 명의 모집 조직, 명의 유통 조직과 명의 대여자 등 1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한 서울 화곡동에 이어서 인천에도 두 번째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어렵게 끌어모은 대출금이 전셋집에 묶이거나 집에서 아예 쫓겨났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챙겨와 하소연하는 세입자들. 상담원들은 피해 상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서울 화곡동에 이어 인천에도 전세 피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곳 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전세금 반환 등과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로 살 곳을 구해주는 등 피해 지원 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절박함이 그 자체입니다. 전셋집이 압류되면서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 이상해가지고 그때 등기부를 떼보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압류까지 갔으면 지금 전세 사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를 모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없는 대출, 있는 대출 다 끌어모아서 언제 경매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너무 막막한 거죠. 저희 집이 지금 1차로 이제 경매가 넘어가서 지금 쫓겨난 상태라 친척집에 얹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임시 거주처라도 빨리 되면은 일단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전세 피해 센터를 추가로 만든 건 전세 사기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5,400여 건, 피해액도 1조 1,000억여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빌라왕, 건축왕이란 말이 등장한 지 오래고 곧 오피스텔 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새로운 삶을 큰 피해로 시작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최측근들을 해서 그 안건 상정조차도 못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긴급 사무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 사무 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총 60개가 넘는 팀 중에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이 돈을 쓴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 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노조의 어떤 그런 그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의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민주 결처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저희 YTN은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조합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또 사내에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잇따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농협조합장의 성추행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김다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모텔방을 잡으라고 한 혐의로 재작년 기소된 충남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최근엔 인천에 있는 한 지역 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후 2차 가해도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사내 성폭력은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배경을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에서 찾는 목소리가 큽니다. 직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대하는 분위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성토합니다. 이제 눈치껏 이제 옆에 앉아서 일부러 술 따라주고 완전 먹여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승진이 안 된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려도 막상 조합장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유죄가 확정되기 전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확정 판결 전에는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합장이 버젓이 출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명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은 직무정지가 필요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농협 측이 헌재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 농협에서 그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징계조차 아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서두르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중앙회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를 인지한 후 가장 먼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으로 간 뒤 밤 11시 23분 경찰과 소방 등의 유관기관이 아니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헬로윈데이 종합상황실이었던 용산구청 당직실은 밤 10시 20분쯤 서울시로부터 사람들이 다칠 것 같고 이미 부상자도 있으므로 재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기자며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하면서 별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난방비 문제 해결에 손을 걷어붙였지만 횡재세는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꺼내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파 속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은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이 뜻밖의 갑자기 큰 돈을 벌었는데 정부가 이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횡재세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난방비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산업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이에 더해 추경 편성까지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관련 예산까지 담겠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추경 편성도 적극 수용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고통을
줄여줘야 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지만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요금 감면 등 마련하고 있는 여러 대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횡재세는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인데다 추경도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포퓰리즘의 도 같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사늘한 민심에 자나 깨나 그저 돈벌이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난방비에 취약계층은 물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여야 모두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이르면 4월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요금은 올랐는데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짧아집니다. 우리나라 택시요금은 이용 거리와 시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데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와 시간도 단축됩니다.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쉽게 말해 미터기가 더 자주, 빨리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밤에 택시를 타면 요금이 훨씬 비싸집니다. 지난해부터 확대된 심야 할증에 따라 밤 10시에서 11시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기본요금은 5,800원이 됩니다. 승객이 가장 많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때 할증률은 40%. 이 시간에 택시 타면 기본요금만 6,700원입니다. 택시에 이어 8년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4월부터 300원에서 400원 오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또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물가가 죄다 오르는 가운데 택시와 서울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시민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설 연휴 이후 한파의 영향으로 양파와 오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하순 농축산물 18개 품목 수급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량 감소와 한파 영향으로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33.5% 올랐고 오이와 감귤도 각각 19%, 9% 비싸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유치했던 3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안을 자처했던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닳고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뛸 수는 없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UAE 국부펀드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됩니다. 투자 대상 분야와 또 그 방식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한 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다른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합니다. 기업들이 경제전쟁에서 힘껏 뛰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튀르키예 북부에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서는 1,400메가와트 용량의 차세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4기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전 정승일 사장은 튀르키예에서 파티즈 된메즈 에너지 천원자연 자원부 장관을 만나 튀르키예 원전 사업과 관련한 예비 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절차와 리스크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내세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안보 상황이 오히려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을 경계하는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거프 리더 해커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핵무장은 핵무기 한두 개로 될 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무기급 핵연료와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 발사 수단이 필요하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하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썰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도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이 사용을 허가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의 수출을 막을 수 있으며 NPT 탈퇴 이후에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해커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박사는 한국이 미국의 첨단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핵무기 수천 개에 의지하는 게 낫다며 그걸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위험한 곳에 두고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확장 억제 강화에 더 전념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핵무기 공유 협정은 없으며 미국은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도록 의무화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에 확장된 핵 억지력을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날씨가 나빠지면 자주 뱃길이 끊겼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건설 예정터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흑산도에 5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흑산공항은 모두 1,800억 원을 들여 68만 제곱미터 터에 건설되며 길이 1,200m의 활주로와 폭 30m의 계류장, 그리고 터미널과 부대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공항이 생기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6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줄어들고 관광산업 활성화로 1,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봄이 찾아온 듯 온화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강원과 남부 일부 내륙에 날리고 있는 눈은 내일 새벽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 점차 날이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이 안개나 날렸던 눈이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서부 지방은 오후까지, 남부 지방은 오후 한때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2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